오늘은 많은 분들이 인생 후반부에 겪게 되는 그러면서도 말하기 어려운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 관계가 어긋나고 서먹해지는 일입니다. 평생 함께 자라고 명절마다 모이던 형제인데 부모님이 떠나신 후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거나 아예 소원해진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장례식장에서 누가 더 많이 냈는지, 상속은 공평한지, 아니면 부모님 병수발 누가 더 했는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형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사실 형제가 변한 게 아니라 가려져 있던 감정이 드러난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오늘은 부모님이 떠난 뒤 형제가 남이 되는 진짜 이유 5가지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이런 갈등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나를 지키는 노년의 품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형제와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질문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가 남이 되는 이유는 정말 돈 때문일까요? 많은 분들이 재산 때문에 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돈이 갈등의 표면에 드러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관계의 구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형제들은 모두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녀였습니다. 부모님이라는 중심이 있었고 우리는 그 주위를 도는 행성처럼 각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형님도 동생도 모두 부모님 앞에서는 평등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구조가 무너집니다. 중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는 더 이상 자녀가 아니라 각자의 가족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형은 형의 가족을 대표하고 동생은 동생의 가족을 대표합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감정의 영역에서 계산과 책임의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공정함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니까라는 말보다 그래도 기본은 지켜야지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역할의 변화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우리가 자녀라는 역할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가족의 대표가 됩니다. 그 순간 형제는 더 이상 평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형님은 말합니다. 우리 집이 좁으니까 내가 그 집에서 살면 안 될까? 동생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형님은 벌써 아파트 한 채 있잖아. 나는 전세인데. 이 순간 형님은 형님의 가족을 위해 말하는 거고 동생은 동생의 가족을 위해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나쁜 게 아닙니다.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마음속 장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마음속에 장부를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줬는지, 이 모든 게 기록됩니다. 의식적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저장됩니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형만 새 옷 사주고 나는 물려 입었어. 대학 등록금도 형만 대주고 나는 장학금 받으라고 했지. 부모님 병원 모시는 건 맨날 나만 했어. 이런 기억들이 마음 한구석에 쌓여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 장부가 잠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불효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참습니다. 눌러둡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장부가 열립니다.
상속이나 장례 같은 사건이 방아쇠가 됩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운함이 공평해야지, 당연히 그래야지라는 말로 쏟아져 나옵니다. 형님은 평생 부모님한테 더 받았으니까 이번엔 내가 더 받아도 되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관계는 회계장부가 됩니다. 누가 더 많이 받았고 누가 덜 했는지 계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계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의 기억이 다르고 각자가 생각하는 공정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비교가 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비교당하며 자랍니다. 누가 공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효자인지, 누가 더 잘 사는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이 이 비교를 중재해 줍니다. 너희 둘 다 잘하고 있어.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잘하고 있어. 이런 말로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떠나시면 중재자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비교는 통제 불능이 됩니다. 학벌, 소득, 자녀 성적, 집의 크기, 배우자의 직업까지 모든 게 비교의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비교에는 항상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따라옵니다. 내가 형보다 못 산다고 느끼면 열등감이 생기고 그 열등감은 공격이나 회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내가 더 잘 산다고 느끼면 무시하거나 거리를 두게 됩니다. 결국 비교는 평등한 관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경쟁과 질투만 낳을 뿐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배우자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형제는 가족이지만 형제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남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질문이 관계를 흔듭니다. 우리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시댁 형제들한테 왜 돈을 보내야 돼요? 명절마다 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 가면 늘 우리만 손해잖아요. 이런 배우자의 말은 형제에 대한 애정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가족의 우선순위는 배우자와 자녀가 먼저니까요. 그래서 형제 관계는 흔들립니다. 형제와 현실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집니다. 결국 현실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형제는 서운해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오래된 서운함이 정의와 공정이라는 명분을 입고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은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나는 서운해 라고 말하는 건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운함을 정의의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형님, 이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개인적인 감정은 도덕적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분노가 도덕의 옷을 입으면 타협이 불가능해집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라는 구도가 되면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형제가 남이 되는 이유는 상대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라는 안전장치가 사라지면서 원래 있던 감정과 이해관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형제가 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변한 게 아니라 가려져 있던 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부모님이라는 커튼이 걷히면서 각자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형제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입니다. 이제부터는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극한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인간의 본질을 결정한다. 같은 수용소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존엄을 지켰습니다. 차이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였습니다. 이 통찰은 형제 갈등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형제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내면의 중심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형제 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형제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형님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동생이 좀 더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기대를 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60살이 넘어서 사람의 성격과 태도가 바뀌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형님은 계속 형님답게 행동하고 동생은 계속 동생답게 행동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기준, 내 경계, 내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침묵 훈련입니다. 형제와 대화하다가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서운할 때 우리는 즉시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 말을 하면 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 침묵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죠.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조절하는 겁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말하면 훨씬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암시 반복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내 마음을 지킨다.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희생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루에 3번 반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먹고 나서, 자기 전에. 이 말은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 기준은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세 번째, 시각화 훈련입니다. 눈을 감고 형제와 갈등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내가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형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는 내 모습을 매일 3분씩 떠올리세요.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반복해서 상상하면 실제 상황에서도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경계 문장을 미리 준비하세요. 형제가 부당한 요구를 할 때 즉석에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미리 문장을 준비해 두세요. 그 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기준이 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 형편상 어렵습니다. 이런 문장을 미리 적어두고 연습하세요. 실전에서 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음의 장부를 글로 쓰고 내려놓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마음속에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부를 계속 들고 있으면 무겁습니다. 그러니 내려놓으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종이에 형제에게 느끼는 서운함을 다 쓰세요. 누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뭐가 억울한지 다 적으세요. 솔직하게 감정 그대로 쓰세요. 다 쓰고 나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으세요. 나는 내 삶을 위해 이 장부를 내려놓는다. 그리고 그 종이를 찢거나 태우세요. 상징적으로 내려놓는 의식입니다. 이 행위는 생각보다 큰 해방감을 줍니다. 여섯 번째, 돈 문제는 반드시 규칙을 세우세요. 형제 간 돈 문제는 감정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만드세요. 형님, 이번 장례 비용은 반반 내는 걸로 하죠.
영수증 모아서 나중에 정산하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합의하고 기록하세요. 나중에 내가 더 많이 냈다. 나는 그런 말 안 했다. 같은 말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대화 후 회복 의식을 만드세요. 형제와 힘든 대화를 하고 나면 감정이 흐트러집니다. 이럴 때 회복 의식이 필요합니다.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이 감정은 지나간다. 나는 괜찮다. 이 작은 의식이 감정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려고 하면 2가지 큰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죄책감과 두려움입니다. 먼저 죄책감입니다. 경계를 세우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 형제인데 이렇게까지 선을 그어야 하나? 내가 나쁜 사람 같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계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경계는 자기 보호입니다. 형제라고 해서 내 인생을 다 내줄 수는 없습니다. 나도 내 가족이 있고 내 삶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운다고 해서 형제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이 거리가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하게 합니다. 2번째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형제와 멀어지면 혼자가 되는 거 아닐까? 나이 들어서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형제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제가 진짜 의지가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진짜 기반은 형제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 건강, 내 경제력, 내 일상의 리듬, 내 마음의 중심. 이게 진짜 안전망입니다. 형제는 보너스입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노년의 품격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품격은 타인의 평가로 나를 증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 기준을 지킵니다. 형제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존중합니다. 이게 품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가족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씁니다. 형님한테 인정받고 싶어? 동생이 나를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타인의 인정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내 태도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어떤 기준을 세우는가, 이것만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기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감정의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나는 거리의 품격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질 때 형제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시댁 형제들과 재산 문제로 크게 싸웠습니다. 그분은 평생 시댁을 잘 모셨는데 상속 과정에서 시동생이 부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일에 내 감정을 쏟지 않겠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시동생과 연락을 끊고 법적으로 처리할 건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관계를 정리한 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지금은 제 삶이 제 것 같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형제를 붙잡는 인생에서 나를 지키는 인생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관계는 붙잡는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서 나온 집착은 관계를 더 빨리 무너뜨립니다. 진짜 관계는 자유로울 때 유지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대할 때, 그때 관계는 건강해집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매달리지 않을 때, 형제도 나를 편하게 대합니다. 내가 기대를 내려놓을 때, 형제의 작은 배려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원리 3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관계의 결말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형제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다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둘째, 기대는 사랑이 아니라 욕구로 변하기 쉽습니다. 형제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면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배신감이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서운함도 줄어듭니다. 셋째, 마음의 방향이 현실을 해석합니다. 내 마음이 이미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형제의 모든 말을 공격으로 듣게 됩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립니다. 이 3가지 원리를 기억하시면 형제 갈등 속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후 형제가 남이 되는 이유는 상대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라는 중재자가 사라지면서 원래 있던 감정과 이해관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형제를 이해하려 애쓰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침묵 훈련, 자기 암시, 시각화, 경계 문장 준비, 마음의 장부 내려놓기, 돈 문제, 규칙화, 대화 후 회복 의식, 이 7가지 방법을 실천하세요. 그리고 죄책감과 두려움을 넘어서세요. 경계는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형제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기반은 나 자신이니까요. 노년의 품격은 타인의 평가로 나를 증명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형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 기준을 지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내 마음을 지킨다. 나는 내 기준을 지킨다.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선언이 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많은 관계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형제와 멀어지는 게 두렵다면 그 두려움의 이유를 들여다보세요. 외로움이 두려운가요? 그렇다면 형제가 아니라 내 일상을 채울 다른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존중을 키워야 합니다. 경제적 의존이 두려운가요? 그렇다면 형제가 아니라 제도와 공동체를 알아봐야 합니다. 형제는 의무가 아닙니다. 형제는 인연입니다. 인연이 좋으면 함께 가고 인연이 닿으면 놓아주면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형제와의 관계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타인도 나를 존중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형제의 눈치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여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